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과거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집마다 KBS 징수원이 방문해서 걷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 수신료죠.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합산돼서 한국전력이 일괄적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겠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문가의 제언을 듣고 관계부처의 권고안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악플과 언론은 공생관계를 맺어왔다며 댓글 폭력의 공론화에 앞장서온 정지혜 기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언론 비평이 아니라 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수신료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지금 저도 네. 그렇고요.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뭐 방송, 드라마, 영화, 다양한 영상 콘텐츠 보기 위해서 다달이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먼저 수신료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IPTV나 케이블 TV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일단 비용을 내시는 분이 많고요. 또 이 밖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티빙 웨이브 등의 OTT를 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주머니의 지출이 무엇이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2,500원이라는 이 수신료도 부담스럽다.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논쟁을 하기 전에 수신료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한 뒤에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수신료를 KBS 시청료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왜 다른 방송사들은 돈을 안 내는데 KBS를 보는데 돈을 내야 하는가라는 불만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수신료는 방송법에서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바로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재원입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그 공영방송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민영방송, OTT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만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하고 건강한 교양, 문화오락을 제공하고 국민의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론화의 중심에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저는 공영방송을 한마디로 방송의 어떤 기준이 되는 곳, 그러니까 정보의 모범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KBS가 그 역할을 하느냐, 부족하다 이런 논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영방송의 재원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국영방송이 되겠죠. 공영방송이 아니고.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영방송은 일반 세금이 아니라 국민이 별도로 부담하는 어떤 공적 재원, 그것을 이제 수신료라고 우리가 정한 거고요. 그 수신료를 활용해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해서 운영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공영방송을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게 하는 이 근간이 되는 수신료, 이것을 지금 이제 KBS는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과 동시에 KBS 원TV의 상업 광고를 폐지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네. 이 상업 광고가 KBS 원의 상업 광고 폐지는 당시에 다른 민간 방송사들의 어떤 광고 시장 파일을 나눠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 KBS 수신료의 이제 존재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 부과가 부당하다, 위헌이다, 이런 주장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도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고요. 공사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 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항의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 조달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네. 국민들이 이 수신료를 내야 한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를 근거로 징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 법조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마디로 집에 TV가 있다면 월 2,500원을 현재 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만 보고 TV가 전혀 없다. 라고 하시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시청각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유공자분들은 면제 대상입니다. 지금 집에 TV가 있는 분들은 네. TV 수신료 2,500원씩 매달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주제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인데요. 이 말은 네. 현재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이 대리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걷겠다라는 건데요. 언제부터 네. 한전이 이 수신료를 징수하게 된 건가요? KBS가 그 권력에 어떤 장악돼서 공정한 방송을 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그럴 때마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정부 당시에 KBS 시청료는 여당인 민정당과 정부만 내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네. 이 운동은 사실은 신군부에 대한 최초의 국민 저항 운동이고 민주화 운동에 불을 땡기는 정말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당시 전두환 정부는 시청료 거부 운동은 정권 안보를 해치는 반체제적 공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서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걷는 지금의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이 제도는 1994년에 김영삼 정부 당시에 방송법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된 겁니다. 방송법 제67조를 보면요. 1항에 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 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항에 의해서 67조 2항에 의해서 이제 한전과 계약을 맺어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KBS 징수원이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수신료 납부 회피가 많았고 그걸 거들어 다니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징수 효율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방식은 KBS로는 매우 유효한 방식이죠. 수신료를 그러네요. 걷는 데 있어서. 또한 한전 입장에서는요, 이 업무를 이제 위탁하게 되면서 한 해 수백억의 수수료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제67조 3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한전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와 한전은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재계약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지금 추진하고 하고 있는 분리징수 중단도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은 그때쯤에 가능할 것이다. 재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2024년 말에 만료가 되니까 내년에 이 KBS와 한전이 재계약을 할지 통합징수를 할지가 결정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말씀하신 그 50 당시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은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경험하진 못했지만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은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수신료 인상하자,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하자, 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계속 어떤 공영방송 압박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03년에 당시 한나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추진한 바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오히려 이번에는 정부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민주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주당 중심의 분리징수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고요. 또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이 KBS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라는 운동을 다시 벌이면서 그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KBS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수신료를 정기요금에서 분리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수신료 분리징수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시 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V 수신료, 공영방송 유지 비용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정치권은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저는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치권의 어떤 태도, 마음가짐, 이 모두가 참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건 우리 국민이에요. 정말 공영방송은 그 어떤 립서비스가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또 이 여야 모두에게 무서운 존재, 불편한 존재,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권력을 감시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영방송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정보, 그리고 그들을 위한 여론 형성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영방송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공영방송 내용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하기를 바라면은 이것은 좀 부당한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정책에 불편한 내용을 하는 것이 공영방송인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자신들이 좀 불편하고 아픈 그런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편파야, 왜곡이야, 공정하지 못해 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바른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언론관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느 정권이든 언론은 불편하기 마련이고 언론이란 태생부터 정권을 감시하는 존재이니까 언론과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불편함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불편함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언론을 장악하려 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통합징수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보셨어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신율 교수가 뉴스 정면 승부의 새로운 진행을 맡았는데요. 예리한 통찰과 노련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어 프로그램의 활기가 더해졌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4월 3일 방송에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인터뷰했는데요. 이때 조 의원이 여당과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 이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행자는 대통령의 TK 지역 서문시장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 즉 여당의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질문을 했고요. 시장이 많은데 왜 하필 서문시장이냐, 너무 보수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오히려 진행자의 질문에 과거 모시던 어른들을 모시고 서문시장을 방문했었고 그곳에 가면 전국 민심을 느낄 수 있다는 답을 한 조 의원의 답변이 다소 궤변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2000년대를 앞두고 1990년대 말 일상 용어처럼 일반화되어 사용되었던 밀레니엄이라는 단어처럼 요즘에 유행하는 MZ라는 단어는 하루도 접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다고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준인데요. 네. 딱 그렇게 흔하고 익숙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월 5일 유승찬의 콕 시간에 출연한 유승찬 평론가와 신율 진행자가 MZ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20, 30대 역시 같은 입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MZ라는 용어는 20대와 30대 계층이 맡고 있는 여러 상황을 설명할 때 상징적으로 짧게 줄여 부르는 용어임에도 MZ라는 말은 정치인들만 쓰는 말이라는 주장이나 이 말을 쓰면 인기가 뚝 떨어진다는 식의 주장들에 근거나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정작 본인들은 모두 다 싫어한다면서 뒤에 이어지는 대화에서 MZ세대들이 싫어하는데 라며 해당 용어를 덧붙여 말하기도 했는데요. 반복된 세대 갈라치기 언급이 듣기 불편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만 말미에 20대와 30대는 서로 다른 인종이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세대 차이라는 말처럼 연령대에 따른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생각해볼 여지를 남겼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오늘은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죠. 댓글 문제 다뤄볼 건데요. 지난주 송경재 교수가 추천했던 책입니다. 언론과 악플의 공생관계를 지적한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의 저자 정지혜 세계일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비평 시간을 통해서 포털뉴스 댓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공론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런 순기능을 짚어보지만 또 악성 댓글의 온상지로 그 피해는 피해자가 짊어지게 된다. 구체적인 구제책이 마땅히 없다. 뭐 이런 지적도 꾸준히 해왔는데요. 기자님은 어쩌다가 이 책을 내게 되셨어요? 사실 댓글로 기분이 상하는 건 기자들에게 일상이긴 한데요. 근데 요즘에는 정치라든지 젠더의 주제의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저에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2021년 초에 일어났었는데 한 여성주의 시각의 학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쓴 것이 불씨가 되어서 네. 이제 그 기사 속에서 비판 대상이 됐던 뭐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제가 소위 저격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구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지혜 기자가 어떤 교수와 손잡고 나를 죽이려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그 수많은 구독자들과 뭐 남쪽 커뮤니티 이용자 이런 사람들이 수개월간 악플 테러를 퍼부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받았던 악플 내용을 제가 이 책에서 유형별로 좀 분석을 했고요. 네,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뭐 비속어만 남기고 간다든지 욕설만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자가 문제가 많아라는 것을 뭐 제가 소속된 언론사라든지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유형의 악플들이었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 쓰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사이버 스토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당해본 사람들은. 네. 뭐 기사를 일일이 찾아온다거나 SNS를 다 찾아내서 이제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런 행태인 거죠. 이거의 심각성을 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이 직접 댓글 테러를 당하기도 하셨고 사이버 네. 스토킹까지 피해를 네. 입으신 건데 아무래도 책을 쓰다 보면 이런 아팠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것 같은데 네.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책을 쓰시기까지. 네. 이제 물론 그거를 보는 것 자체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런 댓글 폭력에 내가 당해서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발언이나 발제를 하는 거를 위축시키려고 한다. 이거를 아는 이상 그 의도대로 해주기가 더 싫은 게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악플로 인한 힘듦을 이겼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저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 정말 많은 기자들, 특히나 여성 기자들이 온라인에서 가장 만만한 대상으로 찍혀서 댓글 테러 공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을 알게 되면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구나,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를 하시면서 여러 비판 댓글을 봐왔지만 조직적인 악플 테러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셨다면서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제 정당한 비판 댓글과 악플은 당연히 다르죠. 요즘은 이것이 이제 조직적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어떤 의견을 남긴다기보다는 일종의 실력 행사를 한다라는 느낌이랄까요? 댓글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거나 네.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갖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이 기사의 취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작성한 기사 속의 등장인물을 저격하고 욕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점이고, 네. 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몰매를 맞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내용을 본다라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강력한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걸?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악플, 이것이 이제 조직적인 악플 테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참 많은 댓글들을 보면은 감정이 과잉된 채로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디지털 공론장에 혐오, 경멸이 가득하게 된 걸까요? 네. 제가 2015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확실히 그 볼만한 댓글이 예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 댓글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두 가지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결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공론장이 관리되지 않고 너무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정치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 또 정서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급증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현실에서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손쉽게 소속감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선동하는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또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문화의 특성상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고 토론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익명성에 기대어서 더 부정적인 것들을 토해내는 이런 측면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요즘 남초, 여초, 성별이나 네. 뭐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서 커뮤니티들이 여러 계층으로 나뉘고요. 또 네. 거기서 어떤 담론이 만들어지면은 댓글 좌표 찍기 형식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도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쩌다가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일단은 댓글 달기라고 하는 게 하나의 오락이 되었거든요. 아주 가성비가 좋은 게임 같은 느낌?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된 상황인데 게임에 중독되듯이 댓글에 중독이 된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나의 세력이나 존재감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그런 수단이 생긴 것이고 댓글 다는데 돈 한 푼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영향력은 미칠 수 있어. 네.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서 이제 그 바탕이 되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정치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추종하는 무리들 모인 곳 이런 곳에서 이 문화가 이제 배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죠. 쉽게 말해서 네. 키보드만 두드리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들의 공격은 어떻게 해야 멈출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뭐 반격하지 않고 꼬리를 내리면은 멈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멈추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상 이제 쉽게 말해서 만만하게 보이면 더 물어뜯습니다. 그 강약약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댓글 공격에서 이게 너무나 두드러진 특징이고 이제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고 강하게 나오거나 타격감이 없어지면 재미가 없어 하면서 이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요. 그럼 강하게 나온다는 거는 그 악플에 반박 댓글을 단다는 건가요? 네, 반박 댓글을 단다든지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본인이 등판해서 보통은 이제 겁이 나니까 등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이게 너네가 이게 현실이야라는 것을 일깨워줬을 때 약간 이제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꼭 해결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만만한 대상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잇감을 물색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인가라는 의문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우리가 위축되는 것보다는 네. 조금은 이제 대항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러면 이 댓글 테러 문제를 근절하려면은 정부나 포털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해외 사례를 보면은 온라인 공론장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이용자 관리를 하는 게 온라인에서 당연히 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린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 같은 경우에는 댓글 관리자라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네, 댓글창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가차없이 삭제하고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점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연예 기사에는 댓글창을 아예 닫아버리는 등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털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포털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포털도 지금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있고 나서야 댓글창 닫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뭐 공지문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해왔던 문제가 있고 포털 못지않게 이제 언론사 역시도 좀 더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죠. 해외는 이제 언론사가 직접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자님이 쓰신 책 제목을 다시 보니까 이게 참 심오합니다. 제목이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 왜 공범이라고 설정하신 거예요? 다소 좀 센 워딩을 사용한 건데 이제 우리 주변에 뭐 댓글 보세요, 댓글 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답을 할 거예요. 뭐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조회수 높은 기사들이 선정적인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댓글창도 엉망이고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알지만 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내가 얽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큰 것도 사실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댓글창이라는 곳이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모든 주체가 너무나 좀 방치를 해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댓글을 악플에 단 적은 없지만 저 또한 책임이 아예 없었던가를 되돌아보게 되는군요. 언론과 악플은 공생관계를 이뤘다고 보셨어요. 책을 보면. 악플이 커지는 만큼 정치 진영 논리에 이용되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또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가장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단순히 개인 일탈 세력, 악플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긴 한 거거든요, 사회에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독려해야 할 책임이 가장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정부 등이 있는데 이들이 나 몰라라 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이 댓글창의 화력을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사사롭게 이용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용한다. 정말 정말 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치인의 경우에는 자기 세력을 결집하고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또 언론과 포털은 조회수라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또 정부의 경우에는 뭐 사람들 안에 불만이 쌓여가는 것을 댓글창이라는 어떤 디지털 콜로세움이라는 공간에 다 쏟아부어서 부정적인 여론이 그러면 정부를 향할 틈이 없게 되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제 결국은 혐오 감정의 하수 처리장이 되는 거죠, 댓글창이. 네. 그 언론과 정부의 앞을 네. 근절을 위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기자님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공론장이 파괴된다라는 게 우리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고요. 그래서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가 좀 들고 일어나야 될 때는 같이 들고 일어나고 악플 피해자에게 좀 연대하는 자세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회의 불평등이 온라인 공론장에도 재현이 되는 측면, 그리고 기계적인 평등보다는 좀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공론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일보 정지혜 기자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유튜버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산타나의 스무스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